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귓등으로 흘리시던 분이 지금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계셨어요.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이 한마디 이후로 이 가족이 어떻게 달라질지를요. 가슴속에 2년간 삼켜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연, 올해 34살이에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된 며느리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생일상을 차리라며 제게 건넨 돈이 딱 5만 원이었는데 바로 그 5만 원이 시댁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결혼 전 저는 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성격에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이었죠. 적어도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시어머니 최복자 여사는 처음부터 저를 대놓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첫날 하객들이 다 돌아간 뒤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도윤이가 아까운 애인데 뭐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이불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도윤이를 사랑했으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일인 줄만 알았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많은 것을 참아야 하는 거라곤 미처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에는 누가 봐도 뚜렷했어요. 아들인 도윤이에게는 그저 그랬지만 딸 시누이에게는 세상 다 주고 싶은 엄마였죠. 시누이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셨고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한우와 좋은 과일은 전부 시누이 앞에 놓이곤 했습니다. 시누이도 시어머니 못지않았어요.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옳게 옷이 참 소박하다 같은 말씀을 슬쩍 던지셨거든요. 소박하다는 게 칭찬이 아니라는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웃고 넘겼어요. 속으로는 삼킨 말들이 목구멍에 가득 차올랐지만요. 반면 저는 늘 설거지와 빨래와 온갖 집안일을 도맡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크고 작은 가족 행사마다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젖어 셔츠가 들러붙을 때쯤 거실을 보면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한 번쯤은 부엌에 와서 접시라도 날라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싸우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라는 걸 알았기에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시댁 생활에서 유독 힘든 날이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의 생일이에요. 매년 이맘때면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무슨 내용일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이 유리 생일이다. 제대로 좀 차려라. 갈비에 잡채, 전도 좀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예쁜 걸로 사놔. 갈비, 잡채, 전, 미역국, 케이크까지. 제대로 장을 보려면 최소 20, 30만 원은 좋게 들 메뉴였어요.
저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아참 돈은 보내줄게. 잠시 뒤 핸드폰에 뜬 입금 알림을 확인했는데 딱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요. 마트에서 갈비 한 근도 사기 어려운 돈으로 갈비상을 차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화를 넘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생일상을 차리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돈은 며느리가 당연히 알아서 채워 넣으라는 뜻이었으니까요. 2년간 쌓여온 서러움과 무시가 그 5만 원이라는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도윤이에게 이야기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한심할 정도로 익숙했어요. 엄마가 그러셨으면 좀 알아서 해줘. 크게 안 해도 되잖아. 알아서 해. 결혼 생활 2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세 글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파트 거실 불을 다 끄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옆방에서는 도윤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찬찬히 넘기다가 한 번호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댁에 오셔도 됩니다. 보내고 나서 화면을 껐어요.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이 다시 캄캄해졌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작게,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웃었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5만 원으로 갈비상을 차릴 수는 없었어요. 누가 봐도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5만 원으로 시댁을 뒤집을 수는 있었습니다. 토요일 신우이의 생일날 제가 식탁에 무엇을 올렸는지 궁금하시죠?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5만 원을 들고 집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갈비요? 당연히 안 샀어요. 5만 원으로 갈비를 사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니까요. 대신 저는 김밥 재료와 떡볶이, 떡, 순대, 어묵을 샀어요. 거스름돈까지 깔끔하게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죠. 장바구니가 가벼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순대를 봉투에 담아주시면서 잔치하나 봐요? 하고 물으셨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좀 특별한 잔치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었는지는 아주머니도 저도 그때는 몰랐죠. 시댁 부엌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시누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 김밥 재료를 펼쳐놓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년 동안 이 부엌에서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힐 때는 등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단무지를 자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콧노래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왜냐고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제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느낌이 이렇게 상쾌한 줄 미처 몰랐어요. 김밥을 돌돌 말고 떡볶이 떡을 고추장 양념에 보글보글 끓이고 순대를 찜기에 올리고 어묵을 무와 함께 푹 끓여 국물을 우려냈어요. 부엌 가득 퍼지는 매콤달콤한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 학교 앞 분식집에서 엄마랑 나눠 먹던 떡볶이 냄새 같았거든요. 저한테 떡볶이는 그런 음식이에요. 비싸지는 않지만 한 입 먹으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식이요. 시어머니한테는 싸구려 음식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식탁 위에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한쪽에는 꽉 찬 김밥이 먹음직스럽게 잘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빨간 떡볶이가 보글보글 김을 내뿜고 있었죠. 그 옆으로 갓 쪄낸 순대가 접시에 담겨 있었고 뽀얀 어묵국이 뚝배기에서 따끈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름 정성껏 5만 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차린 상이었어요. 보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원하셨던 갈비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식탁을 보시더니 발걸음이 딱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식탁을 내려다보시더니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도 뒤따라 나와서 식탁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생일상이야? 목소리가 온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누이도 가세했어요. 엄마, 우리 집 며느리 수준이 딱 이거야. 김떡순이 생일상이래. 두 분이 번갈아가며 쏟아내는 말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도윤이는요? 역시나 소파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치만 보는 건 오늘도 여전했죠. 이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시누이는 저를 향해 체면이라는 게 있지, 오빠 체면도 생각 좀 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걸 꾹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제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진짜는 지금부터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야? 초대한 사람 없는데. 도윤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을 보고 도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누이가 무심코 현관 쪽을 바라보다가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자기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이 지금 이 난장판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문 앞에는 시누이의 남자친구 현우 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현우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함께요. 양손에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단정한 정장까지 갖춰 입은 채로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현우 씨 가족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현우 씨 가족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김밥, 떡볶이, 순대, 어묵국을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까까지 저를 향해 쏟아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셨어요. 손님 앞에서 김떡순 상을 들킨 거잖아요.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한테 이건 최악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현우 씨의 아버지가 식탁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 한마디가 이 집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될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현우 씨의 아버지가 식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 한 방에 시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그 식탁 위에서 드러난 진실은 저를 포함해 이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우 씨 가족이 들어오시자마자 표정을 바꾸셨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던 그 얼굴의 순식간에 웃음을 띄우시더니 목소리까지 한 톤 높여 말씀하셨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원래는 갈비상을 차린 건데 오늘 며느리가 좀.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어요.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요.
김떡순 생일상을 남의 집 사돈될 분한테 들킨 거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우 씨의 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대표 메뉴도 떡볶이입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네 하고 되물으셨고 신우이도 멈칫했습니다. 현우 씨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 회장이셨거든요.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진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그 브랜드의 주인이셨어요. 그런 분이 김떡순 상을 보고 반갑다며 웃고 계신 거였죠. 떡볶이와 순대로 시작해서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낸 분이시니 이 식탁이 오히려 반가우셨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딸의 남자친구 아버지가 외식 프랜차이즈 회장이라니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좋은 집안과의 인연이잖아요. 얼굴에 당황과 기쁨과 창피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며느리한테 김떡순 타령을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만 깨물고 계셨어요. 아까 우리 집 며느리 수준이 딱 이거야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 거실 안에 메아리 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현우 씨의 아버지가 식탁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 대표님.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고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고 도윤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어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 대표님이라니요. 이 집에서 늘 시키는 대로만 하던 그 조용한 며느리를 보고 대표님이라고 부르다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잘 지내셨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투자한 브랜드가 회장님 회사라서요. 김밥, 떡볶이, 순대, 전부 우리 브랜드 메뉴입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진 채로 다치질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도윤이는 멍하니 서서 서연아, 그게 무슨 하다가 말끝을 흐렸어요. 2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자기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한 회사원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외식 산업에 투자를 해왔고 그중 하나가 현우 씨 아버지의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지분으로 따지면 최대 투자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가장 큰 주인 중 하나가 바로 저였던 거죠. 시댁에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돈이 있다고 말하면 달라질 건 시댁의 태도뿐이지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저는 돈 때문에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며느리로서 한 번쯤은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현우 씨의 아버지가 웃으시며 떡볶이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역시 정 대표님 안목이 맞았어요. 이 맛이 우리 브랜드의 원조 맛 아닙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구려 음식이라며 저를 모욕하셨던 그 떡볶이를 지금 대기업 회장이 맛있다며 드시고 계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신우이도요. 식탁 위에 김밥, 떡볶이, 순대, 어묵국은 아까와 똑같은 음식이었지만 그걸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싸구려 생일상이 아니라 전국 수백 개 매장에서 팔리는 브랜드 음식이 된 거예요. 음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태도만 바뀐 거죠. 참 우습지 않나요? 결국 사람들이 보는 건 음식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그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통쾌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떡볶이 떡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한 입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아직 시어머니에게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5만 원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한마디를요. 그날 이후 시댁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라는 사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돈을 보고 달라진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현우 씨 가족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죠. 신우이도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도윤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소리보다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저는 부엌을 정리하면서 이 침묵이 후회에서 온 건지 아니면 계산에서 온 건지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전화가 오면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요즘 피곤하지? 무리하지 마라.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어요. 시댁에 가면 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과일을 깎아 제 앞에 내놓으시고 식사 때도 제일 좋은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어요. 예전에는 시누이 앞에만 놓이던 한우가 이제는 제 접시 위에 올라왔죠. 냉장고 속 과일도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셨고 식사 후에는 서연이 먼저 쉬어라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시누이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옳게 오늘 옷 예쁘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옷이 참 소박하다던 그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도윤이도 변했어요.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고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서연아, 미안했어 같은 말을 꺼내더라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이제야 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왜 그 한마디를 못했던 걸까요? 제가 울고 있을 때, 부엌에서 혼자 땀을 흘리고 있을 때는 왜 한 번도 와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저는 시댁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풀이 죽어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시던 동네 분식집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골목마다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셨어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다면서 한숨을 푹 내쉬셨죠. 시어머니한테 그 분식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새벽 4시부터 반죽을 치던 그 긴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기에 시어머니의 한숨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가게 힘드시죠? 저희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검토는 해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셨어요. 가맹점 계약이라면 본사의 레시피와 브랜드를 쓸 수 있으니 동네 분식집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안이었을 겁니다. 두 눈에 기대감이 가득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삼키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며느리한테 5만 원 주고 갈비상 차리라는 집에는 가맹 안 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렸을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삼켜온 모든 서러움이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미안했다. 그 한마디가 진심인지 아닌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기에 일단은 받아두기로 했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증명해주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시댁 식탁에는 종종 김밥, 떡볶이, 순대가 올라와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내놓으세요. 예전에는 싸구려 음식이라며 얼굴을 찡그리셨던 분이 이제는 떡볶이 양념 비법을 저한테 물어보시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그 음식을 싸구려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 가족이 달라지기 시작한 출발점이니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서연, 올해 34살이에요.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조용한 투자자이고 5만 원짜리 김떡순으로 시댁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죠. 거창한 복수를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주어진 5만 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